자, 우리 컴퓨터 비전 특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수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컴퓨터 비전 그리고 딥러닝, 머신러닝에 관련된 역사적인 오버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사이먼트 1번에 대해서 릴리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참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우리 수업도 어사이먼트 1에 대해서 공지가 나갈 것입니다. 이 어사이먼트 1은 이 9월 8일날 아마 공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수업은 9월 9일날 우리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듀는 9월 15일까지예요. 그래서 보니까 일주일을 주고 지금 이 숙제를 하라고 하는데, 이 숙제를 보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고, 파이터치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콜랩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태스크를 주는데, 파이터치의 텐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K-nearest neighbor classification에 대해서 구현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파이썬과 파이토치, 구글 콜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렉처를 통해서 먼저 어느 정도 익힌 후에 숙제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여러분이 좀 관심이 있어서 보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 하이퍼링크를 URL을 클릭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되겠어요. 여기에 이제 모든 자료들은 이 구글 콜랩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하에서 자료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복사를 해가지고 숙제를 수정해서 숙제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구글 콜랩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수업에 들어와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컴퓨터 비전의 가장 코어 태스크가 되겠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미지가 주어지면 그러면 이 이미지에 미리 어떤 픽스드 셋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 중에서 어느 것인가를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한 것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개념이 없이 그냥 이 영상을 보고 이것은 고양이다, 캣이다, 이렇게 이 지금 그 컴퓨터 비전의 어떤 모듈이 혹은 시스템이 이걸 사물을 다 인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지선다형이 아니라 여러 어떤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 문제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어떻게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카테고리가 5개 있다 그러면 최소한 5분의 1의 확률로 맞출 수는 있다 이거죠.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 시멘틱 갭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이미지를 보고 이 고양이다 이렇게 금방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것은 아마 시신경으로부터 우리가 눈으로부터 이 고양이라는 영상을
본 후에 그것이 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프로세싱을 거친 후에 그 다음에 아 얘가 고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 실제로 컴퓨터에서는 이 작은 어떤 영역을 봤을 때 이렇게 어떤 값으로 되어 있는 이 2차원 배열로 형태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의 값은 0에서 255 사이에 값일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런 그 가로 세로의 어떤 특정 크기만큼 이렇게 아주 큰 그리드 형태의 숫자로 되어 있다 이미지는. 그리고 만약 그 픽셀이 컬러라면 이렇게 세 개의 채널을 갖는 그래서 각각 RGB 레드, 그린, 블루 각각에 대해서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갖고 그 다음에 이것이 800 by 600의 그러한 이 3차원 배열의 값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컴퓨터가 보는 것은 그러한 값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미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시멘틱 의미적인 것은 우리 고양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것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에 대해서 우리 카메라를 약간만 옆으로 비춰서 보거나 혹은 뭐 약간만 변경이 되더라도 여기 있는 이 이미지의 데이터 값은 굉장히 많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뷰 포인트의 변화에 따라서 이 이미지의 실제 데이터 값은 많이 급격하게 변하지만 실제 의미는 역시 고양이죠. 이제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 시멘틱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클래스 내부에 우리가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양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 안에 있는 그 객체가 오브젝트가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갖는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만약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 있다면 그것은 이게 robust to something, robust to intra-class variation. 그러니까 intra-class variation에 굉장히 강인한 그런 알고리즘이 돼야지만 되겠죠. 그럼 앞에서 보면 viewpoint variation 그러면 robust to viewpoint variation. 그래서 viewpoint가 바뀌더라도 여러 관점에서 보더라도 동일하게 이것이 고양이다라고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동일한 클래스 안에서도 우리가 방금 같이 다양한 고양이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이렇게 보기 위한 그러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더 상세하게 그 고양이가 어떤 종인가 어떤 종족인가에 대한 것까지도 더 자세하게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는 그런 또 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우리가 이것이 어떤 문제는 전부 다 고양이야 이게 많이 다르지만 전부 다 고양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고양이다 이 종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인지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근데 사람은 그러한 어떤 하나의 어떤 클래스 안에 있는 고양이도 이것을 전부 다 고양이야 라고 하는 문제와 이거는 종이 다른 고양이야 라고 하는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퓨터 비전에서는 항상 이 오브젝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백그라운드가 그 내가 지금 인식하려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려고 하는 그 객체와 아주 유사한 형태의 어떤 그런 프로블럼 그걸 우리는 클러터 인바이러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클러터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이 지능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뭐 이런 것처럼 아주 복잡한 형태의 백그라운드가 있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우리 의미 있는 어떤 오브젝트들을 아주 빠르게 잘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백그라운드 클러터 프로블럼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문제는 illumination change예요. 그래서 동일한 고양이라도 역광이 있거나 혹은 아주 어둡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조명이 바뀜에 따라서도 우리는 다 이걸 쉽게 인식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미지에서는 앞서 봤듯이 2차원 배열의 어떤 픽셀 값들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 픽셀 값들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인풋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고양이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 오브젝트가 이런 그 디포메이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상물일 경우에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어클루전, 그래서 어떤 그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대상물의 앞쪽에 다른 어떤 이 가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보고도 얘가 고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금 세 번째 있는 이런 예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이걸 보고 얘가 고양이구나라고 하는 걸 금방 알게 되는데, 그것은 얘가 지금 뭐 소파니까 아마 실내의 거실일 거야. 그리고 실내에 주로 우리가 키우는 동물은 고양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꼬리가 이게 지금 고양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이제 소파가 이렇게 조금 불쑥 올라가 있고 여기에 뭔가 다른 동물이 이 안에 들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얘가 지금 고양이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또 우리는 오브젝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컴퓨터 비전이 사이언티픽 어플리케이션에 적용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메디컬 이미징이죠. 그래서 엑스레이의 사진을 가지고 의료 진단을 하는 거죠. 메디컬 다이어그노시스를 해서 이 비나인 양성 종양이냐 아니면 뭐 악성 종양이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 내는 것, 혹은 이제 여기 있는 갤럭시를 보고 이 천체 망원경으로 갤럭시를 관측한 후에 그 이미지를 가지고 형태를 보고 이거 지금 현재 갤럭시 형태가 지금 어떻다라고 하는 걸 분류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항공 사진이나 위성 사진이나 뭐 거기서 이런 이 고래를 인식해서 지금 현재 고래가 어떤 어디로 이동되고 있는지, 혹은 아니면 개체수가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어떤 사이언티픽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겠어요. 또한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컴퓨터 비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태스크인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태스크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다른 어떤 문제들을 푸는데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보다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활용이 될 수가 있겠다 이죠.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오브젝트 디텍션인데, 여기서 이미지가 들어오면 여기서 요까지가 사람이다, 여기는 말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디텍션 해내는 걸 우리가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오브젝트 디텍션은 기본적으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박스가 있고 그 박스 안에 얘가 무언가를 찾는 것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풀 수 있겠죠. 대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확하게 익젝트하게 요 박스를 찾아내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그 오브젝트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로컬라이제이션을 문제를 푸는 것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이 바로 오브젝트 디텍션 프로블럼이 되겠어요.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박스의 사이즈도 물론 다양하게 있겠지만 박스가 있다고 치고
그 박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윈도우라고 해요. 윈도우. 근데 이 윈도우를 이 옆으로 쭉 이동하면서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해서 각각 해당되는 그 윈도우가 여기에 이제 미리 정해 놓은 우리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어떤 그 레이블하고 동일하게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로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한 거예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우리가 의미 있는 오브젝트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레이블 하나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쭉 가다가 이렇게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가 가다가 사람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박스가 약간만 이동되어 있는 경우에 이때도 우리가 동일하게 person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도 pers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윈도우가 이동되면서 각각 해당되는 그 박스에 대해서 우리가 오브젝트를 디텍션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하나의 어떤 결과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이 또 여기에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세하게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있나 하면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했다고 하면 이제 사람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카테고리들 중에 먼저 이제 사람, man이라고 하는 걸 했다면 그 man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워드로 가장 적절한 단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가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미지 캡셔닝은 이게 영상이 들어와 있으면 그 영상에서 우리가 사람이 주로 하는 것처럼 이 씬에 대한 어떤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이 텍스트로 컨버전 해주는 그런 것들의 작업들을 우리는 다 합쳐서 이미지 캡셔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연어 처리에서 하는 것처럼 man이라고 하는 단어 다음에 가장 적절한 그 다음 단어가 뭔가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뭐 riding 그 다음에 가서 또 이제 horse 그래서 man riding hors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텐스가 끝난다 이게 우리가 stop을 선택을 해서 하면 있던 이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미지 캡셔닝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캡셔닝에서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모듈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아주 중요하게 활용이 된다죠. 또 하나의 어떤 예로 이렇게 최근에 우리가 알파고처럼 이런 그 바둑을 두는 거죠. 이것은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지금 현재 바둑에 흰 돌과 까만 돌이 놓여 있는 이 자체를 바로 이미지화하고 이 이미지를 지금 현재 바둑판의 이미지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를 놓는 것이 가장 좋은가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것도 하나의 어떤 레이블일 거고 그 레이블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것을 찾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로 바꿔서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둑을 두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 바둑을 둘 때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로 바꿔가지고 이 바둑을 플레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아주 막강한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컴퓨터 비전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문제를 풀 때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계속 활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는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파이썬 펑션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파이썬 수업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lassify image 이게 이제 함수 이름이고 여기에 이제 입력으로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고양이야 이렇게 이제 리턴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물론 여기에 이제 어떤 코드가 들어가겠죠. 어떤 의미의 매직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 이미지를 막 분석해 가지고
아 얘는 고양이다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리턴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 껍데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가지고 그 클래스 레이블을 리턴해주는 그러한 어떤 그 함수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숫자가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소팅하는 그 리스트 오브 넘버를 소팅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잘 정의된 well defined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소팅 알고리즘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어떤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는 예를 들어서 뭐 캣을 인식하는 것 혹은 뭐 다른 어떤 클래스를 인식하는 것들에 대한 하드 코드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것이 명확하게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트래디셔널 컴퓨터 비전에서는 주로 뭐 이렇게 많이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에서 엣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고 실제 사람도 인공 컴퓨터 비전이 아니라 휴먼 비전에서도 이런 엣지를 가지고 어떤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피처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엣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여기서 뭐 이런 모양으로 된 것은 아 이건 귀다 뭐 이런 모양도 귀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럼 이게 귀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냐 하면 이 결국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휴먼의 어떤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knowledge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고양이가 어떻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하드 코딩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비전에서 이 고양이를 인식하는 그 문제 자체를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바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 해서 이제 머신러닝이 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익스플리시트하게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미지와 그 다음에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레이블, 고양이 이미지가 있으면 아 얘는 고양이야라고 하는 이미지의 레이블. 그래서 이미지와 레이블로 구성된 데이터셋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먼저 모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머신러닝에 이용해 가지고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 클래시파이어를 가지고 평가를 해가지고 답을 얻어내는 거죠. 이게 일련의 그냥 과정이죠. 그래서 이것을 파이썬 코드로 보면 먼저 이미지와 그 이미지에 해당되는 레이블, 이게 어소시에이트된 그런 어떤 레이블을 가지고 쌍으로 트레이닝해요. 물론 여기서 트레이닝할 때는 머신러닝 기법을 쓰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지는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한다고 치고 그렇게 한 후에 나오는 결과물은 모델이에요. 이게 이제 이 모델만 있으면 이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테스트 이미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뉴 이미지죠. 뉴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 뉴 이미지를 이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레이블을 예측하는 거죠. 프리딕트 해가지고 아 얘는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 레이블이야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거죠. 프리딕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 train과 predict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우리는 이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접근 방법은 앞에 있는 이 방법에서 이 얘가 고양이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야라고 하는 어떤 휴먼 날리지를 가지고 이 하드 코딩하는 거죠. 하드 코딩하는 이 방식은 이 사람 프로그래머마다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알고리즘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고양이에 대해서밖에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어떤 접근 방법에서는 만약에
고양이를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듈이 있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특정 데이터, 이미지와 레이블을 가지고 학습을 시켰겠죠. 그러면 단지 데이터만 달리해 가지고 갤럭시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또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변화하지 않고 단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만 하면 그러면 이제 갤럭시 클래시파이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국 데이터에 의존적인 그런 어떤 방법이 바로 이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엠니스트라고 하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것은 숫자 0에서 9까지의 10가지 클래스에 대해서 각 하나의 요 이미지는 이렇게 28x 28의 흑백 이미지예요.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가 되겠어요. 그리고 트레이닝 이미지는 50,000 그러니까 5만 개고 테스트 이미지는 10,000개의 테스트 이미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엠리스트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실제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게 핸드 리턴 책, 이 미국에서는 이 책을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 실제로 이 프랙티컬 시스템이 빌드업돼서 아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 엠리스트가 나오고 나서는 이게 이제 이 컴퓨터 비전에서 이 드로소필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초파리예요, 초파리. 그래서 이 컴퓨터 비전에서의 초파리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실제로 이 초파리가 유전학 연구 재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제 그 주로 이제 뭐 실험용 쥐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초파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몸이 작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이제 배양이 쉽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제너레이션이 세대가 아마 12일로 아주 짧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 부모의 어떤 염색체가 그 다음에 이제 유전을 통해서 내려갈 때 바로바로 이 체크가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염색체 하나만 보면 이 암수 구별이 아주 쉽고 마우스에 비해서는 또 이제 단가가 싸겠죠. 또 중요한 것은 한 마리가 아마 알을 수백 개의 알을 놓기 때문에 이 어떤 자손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얻을 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어떤 그 통계 연구를 한 데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초파리가 내상으로 해서 염색체 수가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유전자와 뭐 형질 관계 뭐 이런 것들 연구하는데도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유전학 연구 재료로 이런 초파리를 사용하듯이 이 엠니스트라고 하는 것이 이 컴퓨터 비전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가 아주 간단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잘 작동되는지를 특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으로 잘 작동되는지를 테스트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엠리스트의 어떤 결과가 종종 좀 더 복잡한 데이터셋에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이
CIFAR 10이에요. CIFAR 10. 자, 그래서 똑같이 엠니스트가 똑같이 10개의 클래스에다가 5만 개와 10,000개의 각각 트레이닝과 테스팅 이미지인데 단지 하나의 이미지의 레졸루션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앞에 것은 우리가 28 x 28이었는데 이거는 32 x 31이 약간 늘어났지만 이 컬러죠. 컬러이기 때문에 3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는 뭐 아무리 복잡하게 쓴다고 해도 딱 제한적이지만 여기서 쓰는 것처럼 뭐 에어플레인이나 자동차, bird, cat, deer, dog, frog, horse, sheep, shrub 이런 것처럼 10개의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다, 그죠? 이 백그라운드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 더욱 다양한 데이터들을 쓰기 때문에 엠리스트보다는 꽤나 어려운 문제예요, 얘가. 그래서 아마 우리 수업에서는 이 홈워크 어사이먼트로 이 CIFAR 10을 아주 많이 활용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CIFAR 100. CIFAR 100는 트레이닝 이미지의 개수와 테스팅 이미지의 개수, 그 다음에 각 하나의 이미지의 레졸루션, 컬러 이런 건 다 똑같고 단지 클래스만 100개로 더 느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넷인데 이미지넷은 이 1000개의 클래스니까 뭐 엄청나게 크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이미지는 뭐 130만 개의 트레이닝 이미지가 있고 각 클래스마다 그러면 대략 1000개의 클래스니까 1300개 영상이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만 개의 밸리데이션 이미지와 그 다음에 이제 10만 개의 테스트 이미지. 그래서 테스트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봐야 이제 1000개의 클래스니까 클래스당 100개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이미지는 클래스당 50개. 요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이미지 요거는 이따가 다시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얼마나 정확한가라고 하는 어떤 성능에 대한 매트릭은 보면 하나의 correct한 클래스를 찾는 게 아니고 top 5 accuracy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하나의 이미지가 인풋이 들어오면 얘는 5개 중에 하나일 것이야 이렇게 이제 해서 5개 레이블을 프리딕트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맞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1000개의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한 개를 찾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를 조금 정확도를 떨어뜨리더라도 문제를 좀 쉽게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은 여기서 사용되는 이미지는 이 사이즈가 막 변화돼요. 그래서 다양한 사이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머신러닝에다가 적용시킬 때는 256 by 256으로 리사이즈를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많은 어떤 논문들 특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관련된 것은 이미지넷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보여줘야지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MIT Places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이미지에서 어떤 특정 클래스의 오브젝트에 대한 거를 인식하는 거였다면 MIT Places는 여기 있는 데이터셋의 이름처럼 어떤 씬의 타입을 가지고 그래서 얘는 엘리베이터 도어다, 얘는 거실이다, 카페테리아다, 바다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인도어냐 혹은 아니면 이제 아웃도어 네이처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365개의 클래스예요.
그리고 각각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이미지가 각각 800만 개, 그 다음에 이제 18,000개, 32만 8천 개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지가 베리어블 사이즈고, 그래서 종종 트레이닝 할 때 256 by 256으로 이제 사이즈를 리사이즈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을 보면 MNIST부터 CIFAR 10, CIFAR 100, ImageNet, Place 365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좀 그런데 이쪽은 이게 트레이닝 할 때 픽셀 수로 보면 이게 251 빌리언이죠. 뭐 이거 엄청나요. 그래서 10억, 100억, 1000억이죠. 그래서 2510억 개의 픽셀을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미지의 레졸루션과 그 곱하기 트레이닝 되는 이미지의 개수, 이렇게 하면 픽셀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은 주로 이제 computationally 굉장히 expensive하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 중에서 옴니글로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좀 특이한 것이 1623개의 카테고리인데 50개의 디퍼런트 알파벳, 디퍼런트 알파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0개의 다른 언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다른 어떤 문자 체계로부터 글자들을 다 모아서 전체 1623개의 카테고리로 만든 거예요. 각 카테고리별로 20개의 이미지밖에 없어요. 굉장히 작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은 기억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심볼릭 데이터가 기억이라고 그러면 이 기억을 이런 기억, 이런 기억, 이런 기억, 뭐 이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쭉 할 필요 없이 그냥 얘는 기억이야라고 하면 이거 비슷한 모양들은 전부 우리가 기억이라고 인지하듯이 뭔가 기존에 있던 방식대로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들에 대해서 학습하기보다는 몇 개의 푸샷 러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이제 옴니글로스는 이 학습 데이터가 개수가 작을 때, 그때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고 테스팅하는가, 그런 어떤 알고리즘 혹은 아키텍처를 테스트할 때 옴니글로스를 많이 쓴다 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쭉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결국 트레이닝하고 프리딕션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가장 간단한 first classifier로 나오는 게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심플한 알고리즘이에요. 자, 보면 train, 그래서 이미지와 레이블의 페어로 해가지고 주면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트레이닝 한 후에, 학습을 한 후에 모델을 넘겨주죠. 그러면 이 모델과 테스트 이미지를 가지고 이게 이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이 테스트 이미지에 대한 레이블을 프리딕트하는 거죠. 그래서 리턴. 자, 그래서 뭐 트레인과 프리딕트는 단순한데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데이터와 레이블을 기억한다 이죠. 그냥 저장해놔요. 그 다음에 이제 인풋으로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오면 그것과 가장 유사한 시밀러한 트레이닝 이미지를 찾아요. 그러면 그 트레이닝 이미지에는 우리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 레이블이 있겠죠. 그럼 그 레이블을 우리 리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푼다고 했을 때 그 문제의 본질보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이 가지고 있는 그런 셋에서 가장 내 질문과 가까운 애를 찾아서 그것의 레이블을 나도 그 레이블일 것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리딕트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most similar, 이게 similar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A와 9와 10이 similar하다. 근데 2와 10은 similar하지 않다. 이게 굉장히 거리가 멀고 얘는 거리가 가깝죠. 그래서 similar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값의 차이, 우리가 거리, 우리 디스턴스 매트릭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이미지를 예를 들면 이미지 두 개를 컴페어 한다고 하는 디스턴스 매트릭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L1 디스턴스, L1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개의 값을 갖는 벡터예요. 3, 2라고 하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1, 2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2. 그래서 결국 이 점과 이 점에 대한 거리예요. 거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기서 빼가지고 절대치를 취해서 그 절대치를 취하면 얘 빼면은 얘는 이제 2제로죠. 그 2제로라고 하는 것의 이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각각을 제곱해가지고 더한 후에 루트를 취하는 것을 우리는 L2 놈이라고 그러고 각각의 엘리멘트들에 대해서 절대치 값을 다 더하면 그럼 그걸 우리가 L1 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영상에 그걸 벡터로 생각해 보면 벡터를 빼가지고 그 해당되는 항목들 다 더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테스트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트레이닝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두 개 차이를 구하라 그러면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그냥 빼가지고 픽셀 와이즈 앱솔루트 밸류 디퍼런스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6과 10은 46이 차이죠. 그 다음에 0과 32 같으면 차이가 32죠. 그러니까 이 절대치를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각 값들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456이 이 두 개의 거리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파이썬 코드가 있는데 지금 파이썬 코드를 아마 아직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어떤 개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nearest neighbor classifier를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train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x라고 하는 여기 지금 x라고 하는 것은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n개가 있어요. n개. 근데 그 이미지가 그냥 d 디멘션이에요. 그래서 n개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n개 이미지. x. 그래서 x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nearest neighbor는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전부 다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x. 그 다음에 이제 y는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는 레이블이 뭐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레이블을 그냥 값으로 스칼라 값으로 3이다. 클래스가 얘는 5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각 해당되는 요 이미지마다 레이블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x와 y가 주어지면 그러면 x는 여기다 저장하고 y는 여기 저장하니까 그냥 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가 n개 있는 거예요. n개.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딕트 할 때는 지금 이거를 우리가 좀 보면 여기에 self.xtr이라는 것이죠. xtr. 그래서 아까 x하고 동일하게 각 행이 이미지예요. 벡터. 그래서 이게 전체가 n개예요. n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self.xtr에다가 i 번째 row. 그러니까 이게 x인데 i 번째
거를 가져오면 I 번째 걸 가져오면 이게 I 번째 거예요. I 번째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이게 어느 게 제일 가까운가, 제일 비슷한가를 찾는 게 nearest neighbor classifier라고 했으니까 이거 self.xtr과 빼기 x의 j의 j번째 행을 우리가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얘는 이쪽으로 n개, 이쪽으로 d개고 이쪽이 d개인데 한 개밖에 없죠. 이걸 두 개를 디멘션을 맞춰야 돼요. 그 디멘션을 맞춘다는 말은 결국 xj 번째 있는 애들을 다 동일하게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디멘션을 똑같이 맞춰요. 그래서 이거를 빼가지고 앱솔루트 값을 절대치 값을 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빼가지고 절대치 값을 한 후에 그다음에 그래서 썸 하는 거죠. 썸 하는데 xs가 0부터 시작해서 0에서 1이니까 x축 말고 y축으로 다 더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빼가지고 나서 나오는 어떤 그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빼가지고 나온 결과의 벡터를 다 쭉 더하면 값이 나오고 이거 하면 또 값이 나오고 이거 하면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값들은 결국 이 두 개의 차이값 L1 놈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결과에서 어느 게 제일 값이 작은가, 제일 값이 작은 애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distances에다가 np의 argmin 해서 실제로 그것에 가장 값이 작은 애의 위치 값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것에 이 ytr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 x와 y를 하니까 이 y는 레이블이죠. 그 레이블을 그냥 받아가지고 나는 얘가 답일 거야 이렇게 이제 프리딕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nearest neighbor classifier는 n개의 example 있으면 얼마나 빨리 트레이닝 하는가. 그죠? 트레이닝 한다는 게 그냥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냥 복사해서 그냥 저장해 놓는 거니까 그냥 모든 데이터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콘스탄트 타임에 바로 처리가 가능하다. 자, 그럼 n개 이미 example 있으면 얼마나 빨리 테스팅이 가능한가?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n번을 검사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트레이닝 할 때는 아주 빠르고 근데 테스팅 할 때는 느려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주로 천천히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아주 빠르게 테스팅하고 보통은 우리가 원하는 스펙은 이런 건데 얘는 반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earest neighbor classifier 더 좀 빠른 처리를 하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들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결과를 보면 이게 C10에서 만약에 이제 개구리를 넣으면 가장 이 개구리 모양과 같은 픽셀 값이 차이가 적은 요런 애를 가져오죠. 고양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처럼
빨간색은 잘못 찾은 거, incorrect. 그 다음에 녹색은 correct.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nearest neighbor에는 decision boundary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어떤 그 input 이미지가 x0와 x1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엘리멘트로 이루어진 이미지가 있다고 쳐요, 가정을. 그러면 이제 그 2차원에서의 nearest neighbor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점들은 트레이닝 example예요. 그리고 트레이닝 레이블을 우리가 컬러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뭐 보라색, 녹색,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컬러는 실제 이 트레이닝 레이블에 레이블로 나타낸다,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런 테스트 데이터가 들었다, 2차원 상에. 그럼 얘는 가장 가까운 애가 어딘가 하면 얘예요. 얘가 빨간색이니까 나도 빨간색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애는 빨간색인데 한 칸 조금만 넣어가면 얘가 더 가깝죠. 그러니까 얘는 녹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경계선이 생기게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이처럼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가 만들어진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클래시피케이션 영역 사이에 이 경계면을 우리가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한다. 자, 그런데 디시전 바운더리는 꽤나 노이지할 수 있고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실제로 이 노란색은 이쪽에만 있고 여기는 녹색만 있어야 되는데 잘못된 어떤 오류로 노란색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요 때문에 요 주위가 전부 노란색으로 레이블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녹색이겠지만,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여기서 끊어주면 얘가 쉽게 녹색이 될 텐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웃라이어 때문에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조금 더 이제 지그재그 되고 복잡해지겠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디시전 바운더리를 좀 더 스무드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K nearest neighbor, K라고 하는 것은 majority vote 해서 K closest point로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K개까지 작은 점들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가장 많이 보팅한 것을 찾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얀색 나온 것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도 세 개가 다 같다, 이거죠. 같으면 뭘 따라야 되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홀이 생기게 되겠다, 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스무드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K nearest neighbor에서 K가 증가되면 이런 그 바운더리, 디시전 바운더리가 좀 더 이렇게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웃라이어 같은 경우에도 줄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이 점 모두 여기서 가까운 세 개를 찾으면 물론 얘도 포함되지만 얘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다수기에 의해서
이 녹색이다. 얘는 그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영역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녹색으로 돼서 아웃라이어 효과가 그걸 줄일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여기에 이 K를 어떤 걸 쓰더라도 1이 아니고 몇 개 이상이 되면 1 이상이 되면 2 이상이 되면 이렇게 요 지점에서는 세 개를 가장 가까운 세 개를 찾으니까 얘와 그다음에 뭐 얘들아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세 개씩 나오면 어느 것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흰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K nearest neighbor를 가지고 값을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이제 흰색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K nearest neighbor에서 우리가 distance 매트릭을 아까 우리가 L1 norm, L2 norm 이렇게 해서 L1 distance는 이 벡터가 두 개가 있으면 이 두 벡터 I1과 I2의 distance라고 하는 것은 I1과 I2의 각각의 픽셀들을 빼가지고 그것을 절치를 해서 다 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얼마냐 그러면 얘를 x축에서의 요 거리 그 다음에 y축에서의 거리 이걸 우리 각각 더한 거죠. 이 절대치를 해가지고 그 말이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도심에서 블록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 만약 여기 이제 이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못 가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이래서 우리는 맨하탄 그 도심에서 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해요. L1. 자, L2는 우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각 해당되는 픽셀의 차이에 제곱해가지고 다 더한 후에 그것을 루트 취한 거죠. 그래서 이 디스턴스 매트릭을 뭐로 했느냐에 따라서도 좀 이렇게 달라지는 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에 보면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죠. 여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해서 잘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 맨하탄 디스턴스 쓰기 때문에 이런 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자주 발생되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게 K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성능도 안 좋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전부 다 저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데 대신에 특별한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아주 얘가 잘 작동이 돼요. 특히 거기서 우리가 디스턴스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선택을 하면 K nearest neighbor가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풀 수가 있다. 자,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논문이 있을 때 그 논문과 가장 유사한 논문을 찾아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은 TF, IDF라고 하는 그 similarity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걸 여기서 자세하게는 우리가 안 다루겠어요. 어쨌든 이러한 어떤 similarity를 이용해서 두 리서치 페이퍼 사이에 어떤 유사성을 구해서 그 논문에 가장 가까운 비슷한 논문 4개를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논문이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을 카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슷하게 우리가 숙제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유사한 K개의 숙제 제출한 거를 우리가 서로 비교한다든지 그렇게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K nearest neighbor의 웹 데모가 있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가지고
직접 여러분이 요거를 찾아가서 이게 지금 링크가 연결이 안 되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여기 있는 매트릭을 바꿔보고, 그 다음에 K의 클래스 개수를 우리가 전체 클래스가 몇 개인지를 우리가 바꿔보고, 또 K를 우리가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개수를 얼마나 촘촘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이걸 딱 잡고 이 움직이면 그에 맞춰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디시전 바운드리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웹에서 한번 직접 여러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K nearest neighbor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어떤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결정해야 될 이 파라미터들이 있는 거죠, 그죠? 뭐 L1 하는 게 좋은지 L2가 좋은지, 그 다음에 K를 뭘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어떤 그 학습 알고리즘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실제로 트레이닝 데이터로는 배울 수가 없고, 대신에 그 학습 프로세스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설정을 해야지만 되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우리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K nearest neighbor problem에서는 K가 어떻게 보면은 하이퍼 파라미터고, 또 디스턴스 매트릭을 L1 할 건지 L2 할 건지 뭐 또 다른 어떤 디스턴스 매트릭을 사용할 때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약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러한 그 하이퍼 파라미터는 일반적으로 이 프로블럼에 아주 디펜던트하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 트라이 해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정 데이터와 그 특정 태스크에서 가장 베스트 한 파라미터를 찾으면 그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잘 작동된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떤 특정 데이터에서 가장 잘 작동되는 베스트 작동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하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데이터셋이 있으면 이 데이터 전체에 대해서 가장 잘 작동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K nearest neighbor에서 예를 들면 K가 1이다. 그러면 K가 1일 때, 그러면 이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다 쓰고 있으니까, 그럼 이 데이터 중에 뭔가를 하나를 빼가지고 다시 K nearest neighbor를 하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리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완벽하게 에러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것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데이터셋이 있으면 그 데이터 전체를 다 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하는 데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뭐 잘라가지고 대략 예를 들면 한 10%는 테스트로 쓰고 이걸로 트레인하고, 여기서 이제 K nearest neighbor에서 트레이닝 한다는 것은 결국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저장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테스트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요거를, 물론 여기도 이제 정답지가 다 있겠죠, 레이블이. 얘를 가지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nearest neighbor를 찾고, 그 nearest neighbor의 그 레이블을 가지고 이 것에 있는 레이블 원래의 정답과 비교해 보는 거죠. 얼마나 맞는지. 그래서 정확도를 구하고, 근데 그것을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 가능한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잘 작동되는 에러가 적은 그때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가지고 와서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레이닝하고 테스트까지 해가지고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잘 작동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쓰다 보니까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가 뭐 있다면 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고 혹은 또 이제 이 딥러닝의 어떤 아키텍처를 만든 후에 내가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걸로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까지 해보니까 우리가 다른 논문들에 비해서 좋더라 라고 하는 것은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베스트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경해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치팅이죠. 그러니까 나의 알고리즘은 가장 테스트에 대해서 잘 작동되도록 만들어 놓고 서로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실 하면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트레인 있고 트레인 데이터가 있고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를 쓰면 안 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만 결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트레이닝 데이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나 잘 작동되는가는 밸리데이션 가지고 결과를 얻은 후에 가장 결과가 좋은 그러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딱 픽스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스트를 가지고 테스트 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해보니까 결과가 안 좋더라. 그래서 사실은 다시 아이디어 2번인 것처럼 사실은 또 테스트에 대해서 또 잘 작동되는 걸 또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건 사실은 잘못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바로 이 3번 아이디어에서 이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어떻게 설정됐는가에 따라서 하이퍼 파라미터 그때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설정해 가지고 이 알고리즘을 픽스 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테스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죠.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베스트한 것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이게 5조각으로 나눈 후에 그다음 얘를 가지고 이걸 테스트를 하고 이걸 밸리데이션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얘를 가지고 또 밸리데이션으로 해서 또 하이퍼 파라미터 구하고 얘를 계속 구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찾은 후에 그것에 대한 평균값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좋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작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데이터가 많으면 한 번씩 트레이닝을 다 하고 결과를 테스트,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하는 그 자체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일이라면 그때는 이제 잘 사용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K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다양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래 해보니까 가장 이때가 베스트죠. 그래서 accuracy가 가장 좋아요. 그때를 보니까 K가 이 7일 때 근데 여기서 왜 이렇게 여러 값이 있는가 하면 5-fold cross validation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5개로 해가지고 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얘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했을 때, 얘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이게 5개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평균값이 하니까 얘다 이제 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그리는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죠. 그래서 민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라인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가 무한대로 있으면 그러면 nearest neighbor 가지고 못 푸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건 다 이제 함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universal approximation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 파란색이 실제 어떤 함수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트레이닝 포인트가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요. 5개의 트레이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면 nearest neighbor 함수라고 하는 것으로 이 원래의 true 펑션을 approximation 한다고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5개밖에 없으니까 요 점은 쭉 올라가면 얘가 제일 가깝죠. 그죠? 얘가 제일 가까우니까 이 값으로 하는 거죠. 이 y 값을. 그래서 요 중간값, 얘와 얘의 요 중간에 해당되는 여기서 여기로 가면 이 값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이 값으로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각각 nearest neighbor 형태로 이제 원래 함수를 approximate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0개의 트레이닝 포인트를 가지고 하면은 아까 5개 가지고 트레이닝 포인트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원래 함수 true 펑션에 더 가까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20개를 하면 더 이렇게 촘촘해지고 100개의 트레이닝 포인트를 하면 거의 원래 true 펑션과 거의 같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 개념이 K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무한 개 있으면 원래 완벽한 성능을 갖는 그러한 것을 구할 수 있다. 물론 대신에 그 샘플들을 다 저장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엄청난 부담이겠어요. 뭐 그래도 뭐 내가 어느 정도 저장을 해보자. 우리 요즘 메모리가 굉장히 싸니까.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쳐요. 근데 여기는 이제 curse of dimensionality라고 해서 이 디멘션에 대한 저주, 이게 디멘션에 대한 저주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차원의 저주.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어떤 그 공간이 있을 때 그 공간을 우리는 그래도 어떤 데이터가 오더라도 우리 원하는 저 값을 잘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잘 이렇게 유니폼하게 이 샘플들이 분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디멘션이 1일 때는 뭐 이렇게 인도에 띄어쓰기로 해서 한 포인트가 4개 정도 있으면 많이 된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뭐 이런 점이 들어오면 얘는 가까우면 이 점, 아니면 이 점, 이렇게 이제 이 영역을 나눠 가지고 내가 이 점에서의 레이블은 가까운 요 점의 레이블을 가지고 쓰면 되겠다. 이게 이제 nearest neighbor죠. 근데 이제 얘가 2차원으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여기하고 비슷한 형태의 어떤 밀집도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2차원에서는 4의 제곱 해서 16개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이제 4의 3승에 해당되는 것만큼 데이터가 필요하겠다 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복잡하지 않고 아주 심플한 32 x 32의 바이너리 이미지가 있다고 쳐요. 이 바이너리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각 픽셀이 0 아니면 1로 되어 있는, 혹은 0 아니면 255로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바이너리 이미지라고 해요. 이진 영상. 근데 이게 32 x 32니까 이것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데이터 공간은 각 해당되는 픽셀마다 0 아니면
255. 둘 중에 하나니까 경우의 수를 따지면 2의 32성 바이 32. 이 정도만큼의 어떤 가능한 영상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막 이렇게 한 점은 밝고 한 점은 어둡고 해서 막 지그재그로 되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완전 노이즈 이미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미지가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전체 스페이스는 이만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0의 308성이에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가 를 보면 하나 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visible universe, 그래서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우주가 있다면 그 우주에서 elementary particles, 소립자의 개수가 10의 97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그 어떤 우주 유니버스에 있는 소립자의 개수가 고작 10의 97성계인데 우리가 이 32 by 32의 이 바이너리 이미지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영상 데이터들의 어떤 경우의 수가 이것보다 훨씬 더 크죠. 엄청나게. 그래서 어떤 그 이것을 nearest neighbor의 개념으로 해서 촘촘하게 그런 모든 가능한 데이터들을 다 이렇게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든 영상들을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 네이버들을 데이터들을 트레이닝 데이터들을 만들 수는 없을 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가 덤성덤성 있게 되고 그 중간에는 많이 비어 있게 된다 이죠. 그러면 그 비어 있는 그 영상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데이터가 있고 여기에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는데 마침 이 부분에 데이터가 없다 이죠. 그런데 얘가 뭔지를 만약 쿼리를 했다면 그럼 여기서 가장 가까운 애가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모양인가를 보면 시멘틱하게는 이상한 것들이 보여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리지널 이미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눈과 입을 박스로 이렇게 까맣게 색칠한 거, 그 다음에 이 오리지널 이미지를 얼굴을 약간 옆으로 이동시킨 거, 픽셀을 전부 다. 그 다음에 틴티드, 이거는 이제 전체 컬러를 조금 어둡게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오리지널로부터 박스까지 거리나 쉬프티드 이미지까지 거리나 틴티드까지 거리나 다 동일한 거리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픽셀 간의 어떤 L2 distance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멘틱한 정보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 자체를 가지고 그대로 이 거리를 측정한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convolutional featur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이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통해서 만든 피처 벡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convolutional feature인데 이걸 가지고 nearest neighbor를 하니까 굉장히 잘 작동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걸 가지고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거쳐서 피처를 뽑고 그 벡터가 각각의 영상에서의 convolutional neural net convolutional feature와 가장 가까운 애를 찾아보니까 여기 접시 위에 테이블에 음식이 있는 그런 것들이 쭉 다 가깝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보면 이제 애가 있으면 이제 유사한 형태의 그런 이미지들이 쭉 나오는 거죠. 특히 특이한 것은 여기 있는 우리 이제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미지에서 이렇게 회전이 90도가 되어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 컨볼루셔널 피처 뉴럴 네트워크 피처들은 아주 유사하게 나오더라는 거죠. 피처 스페이스상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컨볼루셔널 넷 피처를 이용해 가지고 니어리스트 네이버로
문제를 푼 하나의 이그젬플이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럼 이걸 가지고 피처를 구해요. 이게 컨버넷 피처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nearest neighbor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다른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도 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피처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스페이스상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았어요. 그럼 이 찾은 것에 대해서는 얘는 원래 이미 캡션이 있을 거예요. 정답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캡션을 그냥 여기서부터 가져와가지고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nearest neighbor의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캡셔닝을 직접 하지 않고 이미 캡셔닝 되어 있는 이미지 DB에서 각 해당되는 이미지 DB들이 전부 다 컨볼루셔널 넷으로 컴포넷으로 다 피처 스페이스가 옮겨져 있는 그런 DB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를 가지고 컴포넷 피처를 구하고 그거를 가장 가까운 컴포넷 피처를 찾아요. 그래서 nearest를 찾아가지고 그에 대한 캡션을 해보니까 a cat sitting in a bathroom sink 이런 어떤 것들이 이런 거하고 유사한 형태의 이미지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미지 캡셔닝을 했다 이거죠. 뭐 이런 어떤 결과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수업에서는 이렇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미지와 그다음에 레이블 이런 어떤 페어를 가지고 트레이닝 셋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트레이닝한 후에 나중에 테스트 셋에 대해서 레이블을 프리딕트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데이터 드리븐의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바로 이 시멘틱 갭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클루전에 인베리언스 해야 되고 디포메이션에도 인베리언스 해야 되고 라이팅 컨디션에도 그 다음에 인트라 클래스 베리에이션에도 전부 로버스트한 그런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다른 여러 어떤 컴퓨터 비전 태스크의 빌딩 블록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K nearest neighbor라고 하는 것도 배웠죠, 그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트레이닝 이그젬플을 찾아가지고 그것의 레이블을 이용해서 레이블을 프리딕트하는 그런 걸 우리가 K nearest neighbor다. 여기서 이제 K nearest neighbor에서 distance metric과 K 이런 것들이 전부 하이퍼 파라미터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validation set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과 validation set 그리고 테스트 셋 이렇게 세 개로 나눠 가지고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 셋 가지고 학습을 하고 validation 셋 가지고 그 하이퍼 파라미터가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각 해당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마다 validation 셋으로 다 검증을 해가지고 가장 결과가 좋은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을 한 후에 실제로는 이제 테스트 셋 가지고 이제 한 번만 실행을 해서 얼마나 그럼 그 하이퍼 파라미터 작동이 잘 되는지를 검증하는 테스트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